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서히 저희가 끝자락을 향해, 전근대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근데 약간 그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좀 뭔가 이렇게 구경하는, 좀 이렇게 관조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라는 단어보다는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좀 하면 어떨까?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구경꾼이 아닌 제가 직접 그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들 지금 수험생입니다. 에이 뭐 수험생 다 그런 거지 뭐 라는 생각보다는 수험생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시간 수험생은 이런 거야 라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조선의 경제와 사회를 배울 텐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까요? 이거 나옵니다. 바로 균역법, 대동법, 영정법. 그 중에서도 대동법과 균역법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90%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세금 제도의 개편 중에서 대동법과 균역법이 나와요.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대동법, 균역법 시험에 나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경제 파트에서 토지제도,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토지제도란 관리들이, 조선의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을 한 대가로 받는 토지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예전에 배웠죠 여러분들. 통일신라회 신문학 공부할 때 노급 배웠고요, 관료전 배웠고요, 또 고려시대 전시과 배웠습니다. 이게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옛날 사람들이,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했을 때 어떻게 토지, 어떻게 월급을 받느냐의 명칭일 뿐이에요. 명칭일 뿐. 조선시대 보셨 말이에요. 신라시대에는 어떤 노급과 관료전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고려시대는 전시과 얘기했으면, 조선시대는 어떤 제도냐면 과전법이에요. 조선시대 과전법. 자, 과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전법. 자, 과전법. 말 그대로 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 공무원 그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토지를 나눠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조선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요. 고려 말 공양왕 때부터 출발합니다. 고려 말 공양왕 때부터 출발하는데, 자, 이 과전법은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먼저 전직과 현직 모두에게 지급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과 현직, 그러니까 퇴직해서도 이 과전법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주는 거니까 국가를 위해 더 이상 일을 못해.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예, 세습이 되지 않는다. 세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 과전법을 설계하는 당시 그 신진 사대부들이 바로 조선을 이끌어 갈 텐데 참 영리하게 설계를 했어요.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도록 말이죠. 네, 이게 분명히 세습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세습은 안 되는데 세습되는 방법들을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수신전과 휼량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수신전은 뭐냐면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 뭐를 믿음을 지킨다. 이거 뭐냐면 죽었어. 관리가 죽었어. 그러면 그의 아내가 절개를 지켜야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남자 시집 안 가게 하려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관리가 받았던 그 과전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부인이 대신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휴량전은 뭐냐면 궁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바로 고아들이에요. 죽었어. 그럼 그 자식들한테 또 자신의 과전을 주는 거예요.
과전을 준다는 얘기는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수조권을 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수신과 휴량전이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전현직한테 주는 것이고 세습이 안 되는 것이지만 수신과 휴량전을 통해서 세습이 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아이고 영리해라. 네, 영리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어쨌건 예, 세습이 되도록 해놓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과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했어요. 이렇게 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권문세족의 대농장, 이 대농장들을 몰수해서 시행했던 게 바로 이 과전법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자, 분명히 세습이 안 되도록 했는데 세습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은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만 토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는 한정돼 있죠? 환수는 안 되죠. 이게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세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토지는 한정돼 있고 국가로 귀속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그죠?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금 어떤 현상? 토지 부족 현상. 이 토지 부족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바로 세조가 카리스마 왕, 육조 직계제, 세조, 경국대전의 시작. 그 세조가 바로 직전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자,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세조 때 시행이 되고 있더라. 자, 이거 뭐냐면요. 간단해요.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현직 아니야. 현직에게만 줘. 현직에게만 줘. 현직에게만. 수신전, 휴량전 이런 거 없애. 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 휴량. 토지가 부족하니까 이걸 통해 세습되니까 이것을 없애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직전법이에요. 이게 바로 직전법, 세조 때 시행했던 직전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직전법을요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뭐니 해도 이 세조의 강력한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이동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 농민들한테 더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직하고 나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현직에 있을 때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방법들을 써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국가가 대신 농민들로부터 받아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받아서 그것을 관리한테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이 방법은요. 이제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 제도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수관급이라고 하는 관수관급 관에서 지급하고 관에서 거두어들이고 관에서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직전법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 살짝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그러다가 복잡해 이거 그만 라고 해서 아예 직전법을 끝! 직전법 이제 안 해. 이거 복잡해. 라고 해서 직전법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직전법을 없앴던 왕이 누구였냐면 명종 때. 명종 때 와서 이 직전법을 폐지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바로 녹봉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수조권 있잖아요. 관리들에 대한 수조권. 이 수조권 제도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신문학 때부터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옛날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일을 한 대가로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도가 통일신라 시대는 관료전 노급, 고려시대는 전시과,
조선시대는 과전법, 직전법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제도가 이제 녹봉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녹봉은 뭐냐면 월급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국가에서 그냥 월급 주는 거예요. 이 녹봉이 전면 실시되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국가 대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는 그 수조권 제도가, 관리 수조권 제도가 이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이 시대에 와서 소멸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한테 와가지고 저기 내 월급 내놓으셔, 국가 대신 내가 대신 받기로 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국가에서 그냥 공무원한테 월급을 직접 주잖아요. 이게 바로 녹봉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조선 명종 때 와서야 비로소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 과전법, 직전법, 그리고 직전법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 저 먼 고대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내려와서 드디어 이제 관리된 수조권이 소멸되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조선시대 관리에게 주는 토지는 과전법이었다는 거, 세조 때 현직 수신년 휴량제를 없앴다라고 하는 포인트, 세조의 강력한 카리스마,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그 세금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앞에는 국가를 위해서 관리들이 일을 한 대가로 어떻게 월급을 받는지에 대한 형태를 배웠다면, 이번 시간은요, 백성들이 국가의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그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크게 제가 옛날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조세, 공납, 역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뭐 고대나 중세나 지금 근세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조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는 지금으로 본다면 토지세, 토지세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토지세의 개념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법이었냐면, 조선시대는 과전법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과전법. 선생님 아까 과전법. 네, 그러니까 과전법이라고 하는 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법 안에 들여다보면 관리들한테 어떻게 국가가 월급을 줄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정해져 있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 드릴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과전법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관리들이 어떻게 월급을 받는지에 대한 제도, 그 과전법 설명한 거고, 지금은 백성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 설명한 과전법이에요. 자, 이 과전법은요, 시간이 흘러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1년에 세금을 얼마씩 내라, 이게 바뀌는데, 이게 이제 세종 때가 되면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자, 공법. 자, 요거는 이제 세종 때 시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각각의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자, 세종 때 시작됐던 이 공법은 뭐냐면요, 바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는 거예요. 전분 6등법, 그 다음이 연분 9등법 이라는 겁니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는 건데, 이 전분 6등법이라고 하는 토지를 나눈 거죠. 무엇에 의해서? 토지의 그 비옥도에 따라서 6개의 등급을 나눈 것이고, 연분 9등법은 뭐냐면 9개의 등급으로 나눈 것이죠. 무엇에 따라서? 바로 풍흉,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연분 9등법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공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공법 이렇게 일단 한번 묶어 볼게요. 자, 공법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세종 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전법보다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보세요. 전문 6등법, 연분 9등법이니까 6, 9, 54. 54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좀 더 촘촘하게 경우의 수를 따져서 세금을 걷겠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 그 차이를 좀 더 촘촘하게 둬서 억울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하겠다. 등급을 많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1등급과 9등급으로 나눴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정말 1점 차이라면은 90점을 맞은 친구와 89점 맞은 친구는 89점 맞은 친구는 억울할 거 아니야. 1점만 있으면 나도 1등급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걸 등급을 아주 그냥 54개 등급으로 더 나눈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90점, 89점이 물론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더 촘촘해지면 억울함의 어떤 그 폭은 좀 더 좁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세종이
고민을 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1592년 1592예요. 네, 1592. 1592는 여러분들 조선시대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1592년. 이 1592년이라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제 세금 제도에 대해서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그 양반들이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 그지?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양반들도 이제 백성들 보기에 민망한 거죠. 백성들도 양반을 보기를 옛날엔 부모처럼 알다가 지금은 뭐야 저것들 제일 먼저 도망가고 분위기 안 좋아.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감세 정책, 좀 세금을 깎아주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이 공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제도에서 이제 감세 정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영정법을 시행했던 왕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병자호란, 바로 인조반성,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올랐던 인조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토지 1결당 4에서 6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결은요. 이게 다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그래도 한번 감을 잡아야 되니까 토지 1결이란 여러분들 그 학교 운동장 있죠? 학교 운동장 정도가 한 1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갑시다. 그럼 4에서 6두는 뭐냐면 여러분 쌀 한 가마 있죠? 쌀 한 가마에 한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대충 그 정도의 어떤 그 무게 정도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1결당 4에서 6두를 내는 거예요. 원래는요. 과전법, 여기 과전법 하에서는 제일 맥시멈이 1결당 30두였거든. 그런데 이 공법에서는 1결당 20두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1결당 제일 많은 6두야.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만큼 감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조선 후기에 추세다라는 겁니다. 자, 왜 전쟁 통해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영정법이 시행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조세는 이제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과전법, 공법, 그리고 영정법. 오케이? 자, 다음 조세 공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납, 특산물이죠. 특산물. 자, 이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거야.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 요거는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뭐 여러분 부모님께서 세금 내야 되는데 우리 동네 특산물이 뭔가 그걸 구해가지고 내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는데 이 당시 있었단 말이에요. 이 특산물은요. 이 기준이 뭐였냐면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호단이에요. 호단이. 그러니까 이 마을에 할당을 줘요. 예를 들면 뭐 귤 100상자 그러면 집집마다 한 상자씩 내 이렇게 할당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호단이. 자, 호단위로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특산물 내는 게 어렵거든. 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귤이 정말 이만큼 콩알처럼 열리면요. 그걸 다 세요. 세가지고 콩알 개수를 다 내야 되는데 이 제주도 하면 여러분들 비도 많고 바람도 많잖아요. 그럼 그거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다 챙겨서 다 내냐고요. 어렵죠. 그 어려울 땐 항상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려운 일을 대행해 주는 분들이 또 등장을 하세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산물 내기 어려우십니까?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돈만 내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공납을 막는다. 공납 내는 것을 일반 백성 공납을 막는다. 막을 방자를 써가지고 막는 거예요. 바로 방납업자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납업자들이 그 마을의 사또와 결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사또는요. 방납업자의 물건만 받습니다. 그러면 이 방납업자는 독점권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액수를 엄청 올리는 거예요. 귤 한 상자에 10,000원인데 이걸 10만 원 올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그 귤을 안 사면은 사또가 받아주지 않는 거야.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 원을 주고 그 방납업자의 그 귤을 사서 이 사또한테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방납업자는 10만 원을 받았어. 이걸 그냥 혼자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사또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 중에서 5만 원을 딱 떨어가지고 탁 사또에 주면서 사또 이게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납의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신박해져요. 방납의 이 폐단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 박납의 패턴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제도가 바로 조선 후기 올라와서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쟁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세금 제도를 좀 개편을 해야 돼요. 전쟁에 사람 살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감세 정책이라는 어떤 그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공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동법이라는 겁니다. 어느 왕 때 처음 시행되었다 여러분들? 바로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되었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광해군 대동법 그리고 중립외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뭐냐면요. 1결당 12두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와우. 조세보다 확실히 부담이 크긴 크네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1결당 12두를 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내는 거였는데 1결당 12두라고 하는 얘기는 토지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토지가 지금 기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많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나 토지 없어.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근대적 세금과 유사한 모습들,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행된 거예요. 난 토지가 없어. 그럼 대동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열외가 되는 것이죠. 감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물론 양반 입장에서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증세가 되겠죠. 자, 굉장히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런 변화가 있어요. 지금 원래 이 공납, 특산물 내는 구조에서는 국가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거뒀잖아요. 현물로 거둔 거 아니야. 이적에는 귤 걷고 이적에는 뭐 거둔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모두 다 쌀로 낸단 말이에요. 쌀이나 동전으로 낸단 말이죠. 이러니까 국가는 임금이 쌀만 먹고 살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각 지역의 어떤 특산물들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대행해주는 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대행해주는 사람. 대신 사오는 거야. 국가로부터 쌀, 돈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필요한 것들 대신 그 저희가 사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공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국가가 인정해준, 공인해준 그런 상인 공인이다라고 하는데 이 공인들은요. 와우! 국가로부터 돈 엄청 받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이들 덕에 그러면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자급자족으로 그냥 먹고 살았던 수급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상품.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내가 쓰기 위한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위해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걸 화폐로 교환하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더라.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더라. 이 대동법은요. 대동법의 시행은 이렇게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조선 후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이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바로 이게 대동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설명드렸습니다. 꼭! 오케이. 네. 자, 이번에는요. 공납 알아봤으니까 이제 조세 공납 그다음엔 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자, 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뭘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요역과 군역. 군역과 다음이 요역이 있겠습니다. 군역과 요역이 있겠습니다. 자, 군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겠죠? 군대 가는 것이고 요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1592년 바로 이민전을 터질 때까지 몇 년이야? 200년이야.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거든. 없으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대를 가서 이제 나라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워낙 없다 보니까 노동력으로 그냥 전환되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성 쌓기, 도로 닦기 맨날 이것만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니까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는 방법이 있어서 그 당시. 지금은 없지만 바로 돈을 내고 빠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돈은 없었으니까 화폐. 그러니까 옷감을 내고 군대를 빠지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옷감을 내고 빠져야 되는데 또 여기에 또 이 지방 간에 또 이 부정과 부패가 들어오는 거죠.
1년에 한 2필만 내면 빠질 수 있는데 1년에 막 3필, 4필 막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 자, 이 폐단이 뭐냐면요. 바로 군대를 빠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군대를 빠지는 제도.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모습들. 바로 대신 나 대신 네가 대신 군대 가라. 대신 세우는 거예요. 대립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세운다. 그 다음에 방군수포의 폐단. 방군수포의 폐단. 방은 뭐냐면 놓아줄 방자예요. 군대를 놓아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포를 받으면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이런 방군수포라는 과정 속에서 사또가 3필, 4필 더 많이 걷는 것이죠.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거 해결해. 이거 해결해. 라고 해서 나온 제도. 그 제도가 무엇이다? 예, 그 제도가 바로 균역법이라는 겁니다. 그 제도가 바로 균역법이라는 것인데요. 이 균역법은 언제 시행되느냐?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영조 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건요,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필. 그 이전에는 1년에 2필만 이렇게 냈었는데 한 필, 이것도 감세라고 볼 수 있죠. 그건 50% 깎아준 거야.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쓸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세금을 이렇게 적게 걷어들이면 뭔가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균역법 1년에 한 필 감세 정책을 이걸 채우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방식들이 있으니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결작이라는 걸 또 거둡니다. 결작. 네, 오늘 토지 1결당 2두. 토지 1결당 2두가 되는 결작을 거두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라는 게 있어요. 선무군관포. 자, 이건 뭐냐면 조선 후기 되면 여러분들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야. 이양법, 모내기법이 발달하면 돈 좀 벌은 아주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명예직을 갖고 싶은 거예요. 원래 돈이 생기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돈 생기면 뭐 할래?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누구는 차 사고 싶어요. 누구는 집 사고 싶어요. 그래, 좋아. 차 샀어, 집 샀어, 다 샀어, 다 샀어.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뭔가 명예로운 뭔가가 갖고 싶어요. 예. 그 다음 단계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는 거야. 대신 너 돈 내놔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무군관포. 요걸로 이제 1년에 한 필이나 되는 1년에 한 필로 이제 세금을 줄어들었으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선무군관포. 그 다음에 어장세, 염세, 선박세와 같은 어염세. 예. 요런 이건 뭐냐면 어장 관리, 그 다음에 소금 관리 이런 거 사실은 왕실에서 왕족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거였어요. 원래 면세. 그들의 특권이겠지. 그런데 그런 특권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냐면 영조가 왕족들을 설득을 한 것이죠. 영조 스스로도 내가 이런 감세 정책에 동참을 할 테니 내가 뭔가 희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왕실 스스로 희생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건 이게 바로 영조 때 시행되었던 균역법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왕이 이런 제도를 시행했는지를 또 기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동법은 광해군, 균역법은 영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 영정법은 여러분 뭘로 내는 것이죠? 네, 너무 당연히 쌀로 내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쌀. 대정법 원래 특산물 내는 거. 원래 이제 이 공납은 특산물 내는 건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뭘로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1가당 12도 쌀로 내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오호, 좋아. 균역법은 포를 내는 거 맞습니다. 1년에 한 필인데. 그런데 결정을 보니까 뭐야? 여기도 지금 쌀로 내려는 어떤 그 추세. 여기도 지금 이 결정을 보니까 여기도 지금 쌀로 내려는 추세.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제도. 세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쌀 맞아. 아, 미안합니다. 네, 이런. 네. 춥죠? 네. 바로 세금의 전세화 현상. 조세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세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세는 전세뿐만 아니라 전세 공납 명을 다 포괄하는 광의 의미의 조세예요. 조세의
전세화 현상. 토지의 세금이 물리는 네. 조선 후기 오면 이렇게 조세의 전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세금이라고 하는 조세 공납역이라고 하는 그 다른 성격에 있는 세금들이 왜 자꾸 토지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걸까? 그건 뭐냐면 토지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 후기가 되면 모내기법이 일반화돼요. 이러면서 토지에서 쌀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걸로도 세금이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토지에 세금이 몰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대동법, 균형법 너무 중요해요. 조선 후기 전반적인 감세 정책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 제도, 대동법, 균형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각 업종별 현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는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잖아요. 조선은 농업국가인데 이게 이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중 양상이 좀 달라져요. 자,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농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었어. 지주가 있고 소작농이 있으면 그 다음에 결과물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물 어떻게 하면 겨울이 됐어. 이제 가을이 됐어. 그러면 쌀 100가마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 갖고 지주 50가마, 소작농 50가마 이렇게 2분의 1 서로 반만 나눠가졌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타조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바로 타조법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2분의 1세. 세금은 아니고 이제 지대죠, 지대. 소작농이 지주한테 내는 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야, 이거 50%를 내는 것도 참 그렇죠. 네, 좋습니다. 농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상업 볼게요. 예, 상업. 이 상업은요, 전반적으로 이 조선은 중농억상입니다. 예, 중농억상. 농업은 중요시 여기고 상업은 누르는 거예요. 농업, 농사 짓는 게 최고야. 예, 그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농억상의 이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수공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공업 좀 아래쪽으로 와서 이 수공업은요 국가 주도의 관영입니다. 관영. 네, 국가 주도의 관영 이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영 그 다음에 그 광업을 한번 보면 광업도 역시 관영이에요. 국가가 주도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여러분들 아까 왜 일반 사람들이 제공하는 국가에 제공하는 세금 제도가 조세 공납 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역,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 역을 이용해서 수공업자들의 역을 국가가 이제 쓰는 거예요. 수공업자들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야. 또 광산경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동력, 그 역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굴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역을 동원하는 모습들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분명히 앞에서 역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역. 사람들이 포를 내고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군역도 마찬가지고 요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군역의 요역 현상이 나오면서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포를 내고 빠진단 말이에요. 즉 부역제가 부역의 해이 현상. 안 가는 거야. 국가도 뭐 그냥 포 받고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16세기에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수공업과 관영 이런 것들이 좀 운영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우리는 1592년으로 가봐야 합니다. 즉 항상 조선의 분기점은 언제? 네, 1592년이다. 1592년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 1592년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들이 많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니다.
자, 먼저 농업입니다. 농업. 자, 이 농업에서는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어찌 본다면 조선 후기를 결정짓는, 조선 후기 경제를 결정짓는 그런 변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제가 언뜻 설명드렸는데 바로 모내기법이 확산이 돼요. 자, 모내기법의 확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먼저 보세요. 먼저 노동력을 절감을 시켜요. 노동력을 절감시킵니다. 왜? 자, 모내기법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줄을 맞춰가지고 모판에서 이미 키운 벼를 심는 거잖아요. 줄에 맞 쭉쭉쭉 심는 거잖아. 이양법이라고 하죠. 이 모내기법. 이게 왜 노동력을 절감시키냐면 그 이전에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이 씨를 그냥 뿌렸어요. 이걸 직파법이라 그래. 직접 파종한다. 직접 뿌리는 거. 이 직파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직파법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김매기를 해줘야 되잖아. 김매기 뭐냐면 그 벼와 정말 비슷한 잡초들을 뽑아줘야 돼요. 피라고 하는데 이거 뽑아줘야 돼요. 이거 뽑아주지 않으면 이 쌀이 많이 안 열리거든요. 벼가 아주 그냥 충실하게 안 열리거든요. 뽑아줘야 되는데 이 직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니까 어딘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모내기법은 줄을 쭉 맞춰서 심었기 때문에 아주 금방 쭉쭉쭉쭉쭉 뽑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줄 맞춰서 했으니까. 그죠?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그리고 피를 제대로 뽑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생산력의 비약적 증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그래? 그러면 노동력은 절감시키고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형태, 바로 광작, 넓을 광자, 경작할 작자, 광작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내기법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농업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상업, 수공업, 광업 모든 변화의 모든 모습의 변화를 줄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 자, 우선 여러분들 농업에서는 여러분들 타조법 있잖아요. 이 타조법은 모내기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바뀌냐면 도조법의 형태로 나옵니다. 도조법. 자, 이 도조법은 또 무언지 설명드릴게요. 타조법은 타작할 때, 가을에 타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대를 나눈 거잖아. 2분의 1로. 그죠? 그런데 도조법은 뭐냐면 봄에, 가을이 아니라 봄에 농사를 짓기 전에 도는 도박할 도자예요.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배팅을 하는 거야. 계약을 하는 거야. 오늘 제가 이번 농사에서 쌀 50가마 드릴게요. 50가마. 무조건 50가마. 나머지는 다 제 겁니다. 진짜? 작년에 농사 지었을 때 80가마 나왔는데 반반 나는데 40가마인데 지주 입장에서는 이제 얘가 50가마 주겠대. 나쁘지 않잖아요. 관리 감독할 필요가 없잖아. 타조법하에서는 양반이 농민들을 관리해야 돼요. 야! 이 상껏다! 빨리 일어나서 일 안 해!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야 결과물이 충실히 나와서 지주한테 이득이니까. 근데 도조법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해. 네가 잠을 자든 네가 게을리하든 나한테 50가마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받으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도조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모내기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모내기법 통하면 사실은 50가마 줘도 내가 훨씬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자신감. 여러분, 이 도조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여러분 타조법에서는 이 양반이 소작농한테 지주가 일반적으로 양반일 것이고 소작농이 일반적으로 상민일 거 아닙니까? 신분제 하에니까. 그래서 양반이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내 이놈!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도조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즉 신분적 관계에서 계약적 관계. 이 계약이잖아, 이거는.
50가만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신분적 관계에서 계약적 관계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잖아. 그죠? 우리 모두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고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 도주법.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돈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작물을요. 물건을 팔기 위한 상품 작물. 이 상품 작물의 재배가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자, 이러니까 상업도 역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옵니다. 왜냐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념을 남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남는 거 갖고 뭐 할까? 뭔가를 사는 거예요. 뭔가를 산다는 얘기 뭐냐면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즉 조선 전기만 해도 중농 억상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로 가면요. 이제 교환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왜? 모내기법을 통해서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때 그 교환을 도와주는 드디어 화폐가 유통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고려시대도 화폐가 있었지만 유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교환이 활발해지니까 화폐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 화폐가 바로 숙종 때 만들었던 바로 상평통보라는 겁니다. 상평통보. 자, 이 상평통보 화폐를 가지고요. 교환을 막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상인들이 아주 다양한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자, 보세요. 먼저 공. 그다음에 사. 자, 공과 사로 나눠 볼게요. 자, 먼저 이건 국가가 인정을 해 주는 상인들. 누가 있냐면 바로 공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인 들어봤죠? 우리 앞에서 했던 공인 어떤 법을 통해서 나왔다? 바로 대동법을 통해서 등장했던 공인.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지방 장시와 장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이 등장해요. 그들을 뭐라고 하면 보부상이라고 그래요. 보부상. 오케이. 지방 장시를 돌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가가 이제 허가를 해주는 어떤 그런 상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왜 돈 좀 되거든 이제 남는 게 있으니까 남는 그 물건 팔면서 돈 좀 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상들. 자, 이 사상들은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상인들이 등장을 해요. 자, 먼저 저쪽 의주의 만상. 그다음이 개성의 송상. 그다음이 동래, 부산이죠, 부산. 동래 내상. 그다음에 서울도 빠질 수 없잖아. 서울 한강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경강상인. 요런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상이라 그래요. 돈 좀 많이 벌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상인들이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만상은 의주, 그 다음에 이 내상은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잖아. 의주는 중국하고 내상은 부산이니까 일본하고 많이 할 텐데 이 송상이라는 사람은요. 이 송상이라는 이 개성송상들은요. 바로 이렇게. 의주와 개성을 잇고 또 개성과 부산을 잇는 바로 중개무역. 특히 여러분 송상들은요. 뭐가 유명하냐면 인삼. 개성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 인삼을 통해 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예, 송상. 진짜 돈 엄청 번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주 활발하게 상평통보 갖고 이제 활발하게 전국을 누비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인들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경강상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배를 이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선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선상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배를 갖고 왔어. 배를 댔어. 그러면은 그 물건을 중개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할 거 아니야. 또 배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그 상인들도 재워주는 공간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사상료주에는요, 바로 이런 어떤 그 상인들과 함께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이들을 우리 뭐라 하면 객주 또는 여각이라 그래요. 주로 거간,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흥정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각은 뭐냐면 재워주는 거예요. 근데 재워주는 그 공간에서도 흥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각, 여관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상인들이 아주 조선 후기는요. 활발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 후기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조선 후기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업뿐만 아니라 수공업에서도 이제 조선 후기가 되니까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려고 직접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하면 민영이라고 그래요. 민영. 민영 수공업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공인과 사상 설명드렸는데 이 사람들은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공인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돈 사상도 이게 돈 엄청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엄청난 상업 자본, 상인 자본들. 이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예, 바로 독점적 도매상인이다라고 도고라 그래요. 도고.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물건을요. 이런 민영 수공업자들한테 미리 줘요. 미리 줘서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대량의 물건이 필요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대제라고 합니다. 미리 선자 지불할 대자. 그래서 이 독점적 도매상인 이 도고들이 이들에게 돈을 미리 주고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관영 수공업, 관영 광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쭉 와서 여기 와서는 여러분들 바로 마찬가지로 이제 민영 광업 조선후기 와서 왜냐면 지금 물건들을 많이 만들려면 연료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광산 채굴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민영광산에서 독특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덕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덕대? 네, 덕대. 덕대는 뭐냐면 이런 독점적 도매상인으로부터 돈을 끌고 와요. 네, 이런 독점적 도매상인들로부터 돈을 끌고 와요. 이렇게 돈을 끌고 와요. 끌고 오고 여러분 앞에서 노동력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이 모대기법을 쓰면은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면 5명이 할 일을 1명, 그 1명은 바로 광작 경영을 하는 건데 나머지 4명은 어떻게 할까? 4명은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노동력을 제고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야.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도고로부터 돈 끌어오고 즉 덕대는 광산을 경영하고 이 덕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문 경영인이에요. CEO야 CEO.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 후기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어떤 싹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그 근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조선 후기에는 바로 이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에 큰 변화를 지금 다 주고 있다. 농업에서는 도조법 그리고 상업에서는 이렇게 교환 경제가 활발하게 만들면서 이런 독점적 도매상인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이 이 수공업에서는 바로 이렇게 물건을 왜냐면 생산이 비약 증가하니까 교환을 하니까 물건이 많이 필요하겠죠. 물건을 많이 만들고 많이 만들면 연료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모내기법을 통해서 줄줄이 엮어 가지고 조선 후기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모습으로 한 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바로 조선 후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바로 조선 경제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 신분 제도를 한번 볼 텐데요. 뭐 이건 뭐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일단 신분 제도를 한번 나눠 보면 조선은 양반, 그죠? 그다음에 중인, 그다음에 상민, 그다음에 천민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의 어떤 신분 제도의 출발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 양반 있죠? 양반, 그다음에 상민 이들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묶어서 우리는 양인이라 그래요. 이들을 바로 우리는
양인이다라고 합니다. 이대로 우리는 양인. 이 양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인은 원칙적으로 양반인과 상민은요 원칙적으로 과거의 응시가 가능합니다. 과거 응시가 가능해요. 예. 이게 바로 양인. 그래서 이런 그 양인들과 이런 양인들 뭐 물론 이제 양반 중인 상민 다 이제 묶어서 이들을 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양인들과 그다음이 천민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양천제 이렇게 맨 처음에 출발을 해요. 예, 이렇게 출발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반, 상, 이 반상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 내에서도 이 구분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천제로 출발했다가 반상제로 변화해가는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게 바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어떤 조선의 신분 제도인데, 자,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양반. 양반 여러분들 왜 양반이니까 양쪽에 있는 반 해서 양반입니다. 그래서 문반과 그다음이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우리는 양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나시죠? 뭐 물론 이제 문반이 더 높죠. 네, 문반이 서열이 당연히 높겠죠. 그다음에 무반 이런 모습도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중인들은요 다시 또 나뉠 수가 있어요. 중인들은 어떻게 나뉘냐면 중인은 먼저 양반인데 첩의 자식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면 서얼이라 그래요. 서얼. 이 서얼은요 문과에 응시할 수가 없어요. 서얼은. 그러니까 서가 뭐냐면 서는 양인첩, 엄마가 양인 출신. 얼은 뭐냐면 엄마가 천민의 출신. 그러니까 서자 얼자라 그래요. 그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서얼은 문과 응시가 안 돼요. 문과 응시가 안 된다는 얘기 뭐냐면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첩의 자식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왜 그 있잖아,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자. 네? 그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보일 수 있죠. 근데 오리지널 중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리지널 중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기술관들이죠. 기술관들. 하급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세와 우리 배웠죠. 조세와 공납과 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일반적인 대다수의 백성들을 우리는 농사 짓고 있는 상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천민은요. 자, 이제 기억하셔야죠. 이 천민은 드디어 백정이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백정은 그렇죠.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양민이라고 제3민이었죠. 하지만 조선의 백정은 이제 드디어 천민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민은요. 역시 노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조선의 어떤 그 기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분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선 전기의 모습이라면 이게 이제 여러분 조선 후기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조선 후기로 자, 역시 뭐니 해도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그 배경은 1592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1592년으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1592년 자,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592년이 있으면서 자, 어떤 변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이야. 전쟁이니까 국가 재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죠? 이 국가 재정이 좋지를 않으니까 국가 재정이 안 좋아. 네. 이게 안 좋으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양반직을 팔아요. 여러분 원래 조선시대 양반의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7%가 채 안 돼요. 여러분 반에서 뭐 30명이다. 그럼 여러분 반에서 진짜 오리지널 양반 확률은 2명 정도. 예, 그 나머지 다 쌍놈 집안. 그거 뭐 어땠어요? 그죠? 지금 뭐 평등 사회니까. 어쨌건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조선 후기 오면요. 이 조선 후기 오면 이게 지금 이 후기 어떤 그 신분제도의 어떤 모습들인데 이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 후기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양반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가 한다는 거예요. 전 인민의 양반화. 이거 원래 7%에 채 안 되는 양반들이 막 60, 70, 80%를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 양반들이 막 많아지는 거야.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이렇게 정부에서 양반을 판 거예요. 국가재정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납속책이라 그래요. 납부하는 거예요. 속은 뭐냐면 곡식이에요. 예, 곡식을 납부하고 양반직을 사는 것이. 이 대표적인 뭐냐면 바로 공명첩.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이잖아요. 네 이름 써. 너 명예 양반이야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러면 이 납속주가 공명주의 폭발적 인기를 끌었냐면 양반의 특권이 있어요. 그 양반의 특권은 뭐냐면 양반이 되면 여러분들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즉 군역이 면제가 돼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래서 사람들이 납속책과 이 공명첩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군대 안 가도 되니까 포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납속책과 공명첩 이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굉장히 큰 원래 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이 신문지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 어떤 흔들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양반들부터 한번 이런 변화들이 어떤 모습들을 지금 갖고 오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양반입니다. 양반입니다. 자, 양반은요. 뭐 여러분들 조선 후기 배웠죠? 붕당 정치, 예속 논쟁, 환국 정쟁, 탕평 정치, 세도 정치 배웠잖아. 환국 정쟁, 숙종 때 막 서로 죽이고 죽였던 그 과정에서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자, 특히 이제 환국 정쟁. 이 과정에서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권반들과 권력에서 탈락한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버린 그런 잔반들, 몰락 양반들이에요. 그리고 향촌에서 그저 양반이네 하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향반. 이렇게 분화가 돼요. 양반들도 옛날에는 그냥 문반 무반 다 똑같은 양반이었는데 이게 분화가 되는 거야.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인 볼까요? 중인. 자, 이 중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제가 서얼과 기술관을 중심으로 볼 텐데, 자, 먼저 이 서얼들은요, 이 서얼들은 꽤 올라가요. 꽤 올라갑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특히 서얼은 규장각 검서관, 정조 때. 배웠죠, 여러분들 규장각? 네, 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말 그대로 책을 검사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이제 보는 어떤 그런 건데, 정조 때 이들을 등용을 하면서 꽤 승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박제가 같은 인물.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소비가 미덕이라고 했던 박제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규장과 검서관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호, 좋아요. 자, 그리고 이 기술관들도 이 서얼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야, 우리도 그럼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소청을 해요. 상소를 올리는 거지. 근데 뭐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양반들처럼 이 사람 특히 이제 이 중인들 여러분들 특히 통역관들, 역관들이잖아요. 돈 많이 벌거든요.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양반들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시도 짓고 뭐 글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는 이런 모습. 이걸 뭐 시사라 그래요. 시로 이렇게 모인 조직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하면서 양반과 비슷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반 중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민들 한번 볼까요? 상민. 자, 이 상민들은요.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왜 모내기법 있잖아요. 모내기법이 나오면서 이 상민들도 분화가 돼요. 아까 광작경영. 5명이 아니라 1명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광작경영이 가능해졌던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경영형 분홍이다라고 합니다. 경영형 분홍이다. 경영형 분홍이다. 자, 이 경영형 분홍과 그 다음에 5명이 아니라 1명이 하면 나머지 4명 떨어져 나가잖아. 임노동자. 바로 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광산경영했던 사람이 덕달아버지가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경영형 분홍과 임노동자로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이제 모내기법이 주었던 신문지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민들.
그리고 천민들. 네, 이 천민들도요. 이렇게 지금 이 상민들이 지금 막 양말 빠져나가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오면 조세, 공납, 역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부족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이들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공노비 해방, 노비들을 이제 해방시켜주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순조 때, 이제 순조 때 정조의 아들이죠. 예, 순조 때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제도들. 예, 납속죄가 공명첩이라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점프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 여러분들 그 향촌 사회의 변화도 있어요. 지금 그 향촌에서 여전히 그 양반입네 하는 이 향반들과 그 다음에 이게 경영 분홍들 있잖아. 이 사람들. 이 양반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납속죄 공명에서 양반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반들과 이 신양들 사이에 그 마을에서 갈등이 없겠냐는 거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고 합니다. 향전. 향초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깝게 여기겠어. 이 사람들 우리는 구향이라고 합니다. 구향. 이 사람들은 새롭게 양반이 됐다 신향이라고 그래요. 이 구향은 신향을 얼마나 저 상것들 진짜 돈 좀 있다고 양반 됐네. 헐. 할 거 아니에요. 경영 분홍 이 신양들은 또 얼마나 이들을 우습게 여기겠어요. 니네들이 무슨 뭐 양반 돈도 없으면서 지금 돈이 최고야. 우리가 진짜 양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더라. 어쨌건 이 신분제도 아까 경제도 역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싹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사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등사회의 모습으로 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건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향해 저벅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